방정식. 방정식이 이제 정의가 뭐냐면, 그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 갖는 등식. 등호가 있다고 해서 다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 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등호가 있는 식 중에선 우리 항등식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과서에 써져 있는 표현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 정도의 느낌이다, 이런 거야. 어떤 등식이 있어.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는 식인데, 그 등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미지수의 몇을 집어넣어야 성립하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등식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야. 등호는 있으나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데, 이 식은, 그런 식들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고. 오케이? 물론 방정식도 항등식 같은 방정식이 있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얘들아, 뭘 집어넣어야 성립하지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정식의 정의는 이렇고요. 그럼 방정식의 해는 다른 말로 뭐 근이라고도 하죠.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말 그대로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그 미지수값, 얘를 방정식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즉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해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해가 숫자로 이쁘게 주어져 있든 문자로 지저분하게 주어져 있든 그 해를 식에다 그냥 계속 대입해 버릇하셔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너무 그냥 판별식, 근해공식, 근각에서의 관계 이런 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지수를 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 그걸 오히려 막 까먹게 된다는 거지. 가장 기본이라는 거. 뭔가 해라고 주어진 건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뭐 방정식을 푼다. 이거는 다 중학교 책에 써져 있는 내기들이에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내용은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얘기를, 해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해를 찾을 땐 빠짐없이 모든 해를, 있는 해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거. 왜? 나 뭐 잘못 썼어.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방정식을 배우거든. 저렇게 왜 그래? 혹시 이 새끼 고자는 한자로 못 써서 이러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고자. 이렇게 쓰는 거 아는데 그냥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방정식, 중학교 때도 2차 방정식 너희가 배웠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과 중학교 때 여기 왜 또 나오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허근의 존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이거야. 중학교 때는 딱 두 가지. 또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아니? 즉 문제에 해를 줬으면 그거 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식을 샬라샬라 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너 방정식 풀 줄 아니? 한번 풀어봐. 해 좀 진짜 찾아봐. 이런 문제가, 이게 중등 방정식의 제일 큰 목적이었어. 해를 찾는 것, 그리고 해가 주어졌을 때 식에다 대입하는 것. 이게 중등 방정식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면, 고등학생이 배우는 방정식은 그렇지 않아. 물론 실제로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많아. 뭐 예를 들어 수학 1에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뭐부터 하겠어? 지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부터 배워 나간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찾는 방법을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치? 뭐 그거부터 좀 다시 읊어볼게. 그럼 2차 방정식, 아니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요런 방정식. 참고로 이걸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거는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A가 0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인 거고요. 그럼 그때는 해가 X는 A분의 B라는 이런 해를 갖겠죠. 근데 이제 A가 0일 때는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또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B도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또다시 나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항상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수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말은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말 그대로 방정식의 해가 뭔지 생각해보자. 즉, 저 미지수에다 뭘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이거지, 그치? 그 말은 이건 해가 그냥 해는 모든 숫자예요. 우리가 아는 숫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자, B가 0이 아니야. 즉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숫자고 이런 꼴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저게 성립할까를 생각해보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이럴 때를 해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해가 모든 숫자입니다를 한자로 부정이라고 불러요. 얘를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저 뒤에 저 여러 가지 방정식 풀다가 부정방정식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부정방정식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푸세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지만 해 조건을 제한해서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유한계로 바꿔서 그런 해를 찾아보세요. 그런 식이 이제 그 부정이 이제 여기 있는 부정입니다. 아니야 이 부정이 아니고요. 부정 해가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고요. 이건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를 갖지 않는다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역시나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일단 기본적인 얘기가 한 20분, 30분 정도 나올 거고요. 나머지 좀 어려운 얘기는 좀 뒤로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해법, 해를 찾는 방법,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 세 번째,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짝수 공식을 안 외운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꼭 반드시 진짜로 짝수 공식까지 좀 같이 외워주시길 바래요. 알았죠? 짝수 공식이라고 해봤자 원래 근해 공식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때 b가 2b 프라임일 때, 즉 b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b가 짝수일 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근해 공식, 이제 짝수 공식입니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게.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 해의 종류라는 게 뭐냐면 근해 판별. 이 녀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즉 그 판별식이라는 녀석의 이제 좀 존재를, 여부를, 판별식을 사용해서 근이 어떤 근을 갖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실계수 2차 방정식, 실수계수, 방정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계수 2차 방정식. 계수가 실수가 아닐 땐 쓸 수가 없어요. 뭐 판별식을 쓰는, 뭐 판별식 계산해 보는 게 못한다가 아니라 판별식 계산해서 나오는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일 때 저 D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B제곱 빼기 4AC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만약에 또 B가 2B'일 때, 짝수일 때는 이렇게 D. 그 녀석을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써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겁니다. 알았죠? 자, 요때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요때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중근을 갖는다고 하죠.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질문. 근은 총 몇 개일까요? 근 몇 개일까요? 근이 몇 개일까요? 총 몇 개일까요? 두 개라고 해야 되나? 하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어볼 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다만 혹시나 근이 몇 개니의 대답이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니라는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두근의 합 얼마예요? 2조. 근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더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중근도 실근의 입장에서 그냥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있다 이렇게 입장에서 보는 거고, 두근의 합은 그 똑같은 두 숫자의 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그냥 대놓고 저방정식 근이 몇 개니 이런 질문은 없어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니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볼 겁니다. 자, 짠짠짠짠짠.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실계수 2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가 아닐 때 내가 예를 하나 적어왔는데 어딨지? 내가 적어놓은 식 하나 있는데 여기 있다. x제곱 더하기 ix 빼기 1은 빵 있잖아. 봐봐, 이런 거 판별식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3 나와. 0보다 크지. 근데 이거 실제로 근의 공식 써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실근 안 나와, 그치? 판별식 분명히 0보다 큰 값이 나오지만 개수의 허수가 있을 때는 실근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수개수가 아닐 땐 판별식을 쓸 수 없어요. 다만 판별식이 0일 때 있잖아.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인 건 개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한 개의 근을 가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 판별식이 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이 맞는데 개수가 허수일 때도 판별식이 0이 되잖아? 그럼 서로 같은 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서로 같은 두 허근이 나올 때도 판별식은 0이 된다는 거죠. 딱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는 아무런 의미가 부여할 수 없는데, 즉 여기서 서로 같은 두 허근이 안 써 있잖아 지금, 그치? 실수 개수인 2차 방정식은 이런 근이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이런 근을 가지려면 허수 개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때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갖는 경우는 허수 개수를 갖는 상태에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서로 같은 두 허근을 역시 가질 수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죠. 좀 어떤 책들은 판별식이 0인 걸 그냥 포괄적 의미의 중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즉 개수, 실수, 허수 상관없이 판별식이 0일 땐 어쨌든 중근을 가져. 즉 그 중근이 실수인 중근일 수도 있고 허수인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막 이게 학교 시험에서만 간혹 나오지 이게 고등 교육 과정에 역시 원래 없는 내용이라. 근데 몇몇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그냥 한 번씩 출제를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개수의 허수를 집어넣은 2차 방정식에 막 해를 실제로 찾으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막 물어보더라고. 내면 안 되는 건데 막 내가지고 나쁜 새끼들이. 자, 그래서 근의 판별식은 실수개수밖에 못 쓴다라고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 요 자리를 지우고 요 자리에다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쓰도록 할게요. 이게 있잖아. 슈퍼파워. 뭔 말이냐면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어. 즉 개수가 실수건 허수건 뭐 나발이건 뭐고 그냥 맨날 돼. 그냥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어서 활용 범위가 되게 커. 즉 다만 2차 방정식이 아니면 안 되겠지. 그치? 어떤 2차 방정식 하나 있고요. A가 0이 아니야. 그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요. 이거는 실근을 갖는 경우에 두근의 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게 이걸 한글로 우리가 두근의 차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 차라는 단어는 빼기라는 단어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내 나이와 니네 나이의 차를 해도 내 나이 21살에서 니네 나이 17살을 빼야 되고, 그렇죠? 니네 나이와 내 나이의 차를 해도 내 나이에서 니네 나이를 뺀 걸 대답을 할 거잖아요. 차라는 단어는 음수가 나올 수 없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요. 이 녀석은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판별식 짝수공식 쓰시면 큰일 나요. 무조건 그냥 개수가 짝수건 홀수건 무조건 그냥 판별식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틀립니다. 선생님 얘네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세 개 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실제로 근의 공식을 써서 찾은 근을 둘이 더하고 둘이 빼고 둘이 곱하고를 한 겁니다. 알았죠? 이거 중학교 책에 다 써져 있어요. 이 두 개 써져 있고 얘는 안 써져 있고 두 개 빼보시면 그냥 이런 값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그냥 외워두셔야죠. 근각에서의 관계가 엄청 많이 쓰이고요. 또 마지막 기본적인 마지막 내용.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슉슉. 켤레근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무리수 켤레근에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떤 2차 방정식 의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래. A 플러스 B 루트 M이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그 A 플러스 B 루트 M, 어쨌든 그 루트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근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즉 A 플러스 B 루트 M인데 B가 0이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야. A 플러스 B 루트 M인데 M 값이 4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알았지? 무리수의 근을 갖고 있어요. 알았죠? 한 근이 이거일 때 다른 한 근은 A-B 루트 M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는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앞에 뭐뭐뭐인 2차 방정식의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잊고 살죠. 유리수 개수 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일 때, 즉 개수가 유리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저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 내볼까? x제곱 봐봐, 요 녀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 그때 k값 구하래. 이러면 실제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겠네. 두 개 곱하면은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틀린다고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계수에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을 땐 한 근이 얘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이거라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뭘 써야 되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거. 계수의 조건이 뭐 유리수든 무리수든 실수건 허수건 언제나, 즉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루트 2. 즉 합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도록 근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K는 뭔데? 곱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틀린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 허수인 켤레근, 즉 2차 방정식에 A 플러스 BI야. 그때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BI야. 이것도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아. 전제 조건이 역시 하나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반드시 요 근에 뭐가 있어야 돼? 실수. 자, 명심하세요. 봐봐, 문제를 풀다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흥분하냐? 애들이 이런 거 보면 흥분한다고. 오, 하나 1 플러스 루트 2, 오, 다른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2, 아싸, 오케이, 막 이러다. 오, 한 근이 뭐 2 플러스 3i, 오, 예,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3i, 오케이. 근 다 나왔네, 막 써야지. 이렇게 쓰면 있잖아. 근데 또 신기한 게 거의 대부분 문제집이 다 맞아. 대부분 다 저 개수가 맞게 나와 있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런 표현이 다 써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다시 망각하게 될 거야. 어느 순간 또다시 잊고 살아. 잊고 살다가 계속 맞아왔으니까. 그럼 뭐 상관없지 않겠냐. 계속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잘 맞다가 딱 한 번 틀려. 언제? 시험날. 알았지? 계속 맞다가 시험날 틀릴 거야. 즉 켤레근을 볼 땐 2 플러스 3i? 그러면 2 마이너스 3i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3i?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해보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하기 전에 개수가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확인해보자.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돼. 확인했으면 됐네? 뭔가 어디 써져 있을 거야. 개수 뭐 K는 미지수가 K가 들어있는데 K는 실수. 뭐 이런 표현들이 써져 있을 거니까 항상 이 켤레근 성질까지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자, 이런 겁니다. 제목 이상하죠? 그렇죠? 방정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에 걸맞는 마음가짐 딱 세 가지. 방정식을 잘 관찰하여 정보를 얻어라. 주어진 식이 있으면 그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 식 안에서 뭐 두근의 합이라든지 두근의 곱이라든지 판별식의 부호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을 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얻자고, 그 식 자체에서.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도 그 복잡하게 생긴 식 안에서 되게 간단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지. 의외로.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거라고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어. 어디서 이상한 걸 갑자기 관찰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또는 뭐 우리가 뭘 또 관찰해 볼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미지수가 이렇게 막 들어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숫자를 이쁘게 줬나? 너무 숫자를 이쁘게 줬나?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뭐 정수근 같은 거 정수근을 쓰는 그런 문제들 무슨 문제가 있죠? 뭐 여기 숫자가 너무 이쁘니까 이 정도로 잡을게. 이 정도.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두 근이 모두 정수?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그리고 정수여야 되잖아. 정수근 문제 보면 애들 미쳐가지고 막 근해 공식 막 쓰고 있다. 근해 공식 써서 막 그 루트를 없애서 정수를 만들어. 근데 또 막 그렇게 풀면 또 잘 풀려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인자가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열심히 쳐다보니까 숫자를 하나 봐봐. 숫자 하나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할 것 같아 내가 숫자 하나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할까? 뭐 대입할 것 같아? 나는 2를 대입할 거야. 왜? 없어지거든. 즉, 근데 알파도 베타도 정수니까 여기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야. 즉 곱해서 10 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한계가 나오진 않겠지만, 즉 문제가 이제 얘가 뭐 정수근을 갖도록 하는 m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뭐 마이너스 2m일 거니까 알파 베타만 찾고 나면 m 값 찾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아까 그 켤레근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식에서 이런 식을 봤으면 제발 근해 공식 쓰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녀석이 주고 있는 정보가 뭔지 우리가 충분히 좀 얻고 넘어가자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해는 절대로 해는 이렇게 봐야지. 구하라고 하기 전에는 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말고 방정식에 해를 구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에 한해서는 우리는 중학교 때 근을 구하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방정식에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없다고 2차 방정식에서. 물론 인수분해가 이쁘고 간단하게 되는 녀석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딱히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잘 보일 뿐이죠. 3번. 방정식에 해를 알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다음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요. 다음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얘 근을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이거야. 즉 어떤 실수인 근을 갖지 않아도 이쁘게 근을 안 가져도 굳이 인수분해를 하라고 물어봤으면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 해를 찾아서 알파 베타 찾았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해놓고 식에 문제에 주어진 식의 최고차항 계속 이쁘게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게 별로 어려운 생각들 아니니까 이거 항상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문제들을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식작성. 그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이 이렇게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이래서 이 교실 애들이 별로 없나 봐, 그치? 자,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죠. x제곱에 개수가 p이고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죠. p x 빼기 알파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또는 x제곱의 개수는 p이고 두 근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a, 두 근의 곱을 이렇게 b라고 준 이런 2차 방정식들은 p를 전체식에 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p 괄호 닫고 눈박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두 근을 실제로 구하든지 두 근의 합하고 곱을 구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거야. 는빵 빼먹으면 틀리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문제는 x제곱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보통은 x제곱 개수를 1로 맞추거나 아니면 개수에 만약에 분수가 있으면 그 분수를 없애기 위한 정도의 숫자만 곱해줘서 답 쓰시면 돼. 즉 x제곱에 언급이 없는 문제는 사실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맞췄어도 그냥 다 답인 거야. 합하고 곱만 일치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들 언급이 없으면 그냥 1로 맞춰서 내고 니네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인데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3번은 2차 방정식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f-x는 빵,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여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은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즉 봐봐. 여기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게 이 식이야. 근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그냥 이대로 돼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근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짜잔 짜잔 짠.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한 성질 하나 더. 4번. 이렇게 되면 fx는 빵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 fx분의 1은 0의 근을 알파분의 1이라고 역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 이렇게 써줘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잖아. 그럼 두 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렇게 개수의 순서가 ABC가 CBA 순서로 이렇게 개수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 왜냐? 근이 역수가 되려면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데 x분의 1을 대입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x제곱을 곱하면 이제 정리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하나 갖고 있잖아. 즉 만약에 이런 거야. 얘 이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주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모른대. 오케이? 그러면 이 개수를 여기만 알고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주어져 있어도 하나가 역수근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한 근도 무조건 역수근일 수밖에 없다 이거. 여기 3하고 5를 근으로 갖고 여기 개수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개수가 3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여기 뭐 이렇게 2를 근으로 갖는 근은 이렇게 개수의 순서가 역수일 수 없다는 거지 절대.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써준 이유가
하나만 역수근이면 어차피 모든 근이 전부 다 역수 관계에 있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2차 방정식으로 안 쓰는 이유는 요 녀석은 3차고 4차고 5차건 뭐 유리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건 뭐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건 언제든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얘랑 처음 써져 있는 방정식 얘랑 얘는 모든 근의 부호가 다 달라요. 왜? 요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거든요. 오케이. 모든 근의 부호가 다 다릅니다. 요 근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요 근의 요 녀석의 세 근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여야 한다. 요 녀석 두 개를 좀 짬뽕시켜서 즉 이 두 녀석을 이렇게 좀 짬뽕시켜서 그럼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빵. 요 녀석은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겠죠. 그렇죠? 이해됐나? 이 정도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다음은 2차 방정식 작성 문제 중에 2차 방정식 세우기 문제 중에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본 교재를 좀 봅시다. 본 교재 이거 학생들이 진짜 이거 뭐 나랑 수업을 좀 몇 달 들은 친구들이야 뭐 정말 많이 풀어봐서 될지 몰라도 어디 있니? 찾고 싶은데 참 찾으려면 참 이렇게 안 보여. 내가 아까 봐놨는데 여기 있다. 272번, 273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별표 4개짜리 가면 식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하나가 더 문제들이 더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킬 때 p제곱 q제곱을 구하세요. 즉 저 fx라는 저 함수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fx라는 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인데 먼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도 f1-알파가 4베타 이런 문제들 되게 뭔가 되게 규칙 있게 써져 있는데 규칙 있게 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막 때려넣고 계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 규칙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 저 규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일단 양변에 즉 여기 써져 있는 식과 여기 써져 있는 식이 같은 문자에 뭔 말이냐?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거지. 2차식인 채로 놓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대로 놔두고 문제를 풀지 않을 거야. 왜? 같은 알파, 여긴 알파고 여긴 베타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 지금. 한 줄은 또 베타고 알파고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무조건 1차식이 아닌 건 다 차수를 낮춰서 1차식으로 다 맞출 거야. 이래야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빵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들을 f 봐봐 두 근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알파가 베타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별표 4개에다 넣는 문제랑 3개에다 넣는 문제의 차이점은 같은 물자 1차식, 즉 1차식이냐 아니냐, 쭉 정리하기 간단하냐 불편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를 넣는 겁니다. 저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단원에서 이런 규칙이 있는 식들에 대한 얘기를 배웠고 우리 문제에서 fx가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얘네 둘을 보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거 기억나니? 우리 지난 시간에 썼나? 지난 시간에 썼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써줬지, 그치? 안 썼니 혹시? AB 얼마? 마이너스 5. 시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왜? 이 두 식을 보면 이런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두 분이 A랑 B네.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래, 두 분이 곱이 얼마니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즉, 얘들 보면 fx는 x 이런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네요. 가 떠올라야 된다고.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아이고 미친 살아있어. 그치? 째려보지 말고. 그치? 오케이? 뭐 이상한 표정. 왜 이렇게 보고 있길래. 그치? 그럼 내가 잘못한 거거든 보통. 근데 같은 하늘 아래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두 개일 수는 없어. 그치? 그치?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둘은 똑같은 방정식이야. 따라서 fx 빼기 4x는 x제곱 빼기 x 빼기 5에 원래는 근은 똑같아도 초차한 개수는 한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즉 얘를 이항하면 요 녀석의 실수배여야 합니다까지는 찾을 수 있고, 딱 이항하면,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fx의 개수가 1이라고 맞춰져 있으니까 a도 1이고요. 딱 이항하면 그냥 p값, q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이 진짜 호도록하게 나와요. 호도록하게. 상수면 땡큐인데 무조건 1차식으로 맞춰. 1차식이 아닌 문제. 별표 4개짜리에서 하나 찾아볼까? 내가 두 문제 넣어놨는데 내가 두 문제 안 넣었나? 무조건 넣어놨는데 하나밖에 없네. 304번. 304번 저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 괄호 안에가 저거 봐봐. 괄호 안에 마음에 안 들게 생겼잖아. 그치? 괄호 안에 마음에 안 들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1차식으로 맞춰놔야 돼. 일단 여기 식은 조금 안 이뻐도 돼. 문자 1차식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1차식으로 맞춰야 돼, 얘들아. 이걸 내가 여기서 풀어주면 너무 의미가 없는데.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 1차식으로 잘. 뭘 이용해야 되냐? 근은 있잖아.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즉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가 빵이야. 그거 잘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푸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은 사실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절대값 가우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친구들이 좀 있나 봐.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런 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왜 범위를 이렇게 나눌까? 범위를 나누는 문제들은 왜 범위를 그렇게 나누지? 답지를 봤을 때 범위를 이렇게 잘랐는데 왜 이렇게 나눠야 하지?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납득이 가야 돼. 납득이 가야 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가우스 기호가 절대값 기호부터 할까요? 이 절대값의 의미는 이런 거야.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저 A라는 지점까지 거리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절대값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더니 뾰로롱 A가 여기 있을 땐 그냥 A라고 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A가 여기 있을 땐 이 거리는 마이너스 A라고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거리 얼마니? 3이요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즉 어려운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 똑같이 처리하는 애들끼리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똑같이 처리를 하는 애들끼리. 얘가 A라고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 언제 A라고 나오는데요? 양수일 때요. 얘는 음수일 때요. 0일 때는요, 뭐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호는 여기다 붙이든 그만이고, 뭐 정 그러면 절대값 등호 그냥 계속 다 붙이셔도 돼요. 알았죠? 말 그대로 정말 똑같이 처리가 되는 애들끼리 그냥 똑같이 쓰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가우스 기호는요? 이게 x의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수직선상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x가 정수일 때는 그냥 가우스 x는 그냥 그대로 똑같아. 즉 3의 가우스 값은 3이고요. 5의 가우스 값은 5고요. 마이너스 2의 가우스 값도 마이너스 2. 음의 정수도 그냥 가우스 값은 자기 자신입니다. x가 정수가 아닐 땐 가우스 x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잘 적으셔야 돼. 수직선에서 x의 가장 x의 왼쪽에 정수가 나오긴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정수는 보면 안 되고 그 숫자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가까운 거야. 무조건이야. 0.99999999도 가우스 값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숫자가 1이 엄청 가까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가우스 기호여야 되니까, 이런 게 정수 부분의 의미라는 거야. 즉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됐냐면 소수 부분 때문에 그래. 어떤 정수가 있고 다음 정수가 있으면 어딘가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우스 값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요 간격을 지금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거든. 그 정수 부분에서 0 이상 1 미만만큼 움직인 값. 즉 중학교 때 우리 루트 3의 소수 부분 이런 거 구하는 거 해봤을 거야. 그치? 루트 3의 소수 부분 어떻게 구했어? 루트 3에서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이 1을 빼. 그치? 즉 x에서 있잖아, 가우스 x를 이렇게 뺀 게, 즉 x에서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을 뺀 게 이게 x의 소수 부분이라는 의미야. 이 소수 부분은 있잖아, 언제나 0 이상 1 미만만 돼. 항상 그래. 언제 0이 되냐면 소수 부분이 빵이 될 때가 언제겠어. 그냥 그 x 자기 자신이 그냥 정수일 때. 3의 소수 부분 빵, 그치? 이럴 때만 빵이 되고 나머지는 다 0, 초과 1 미만인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설정 때문에 정수 부분이 가장 가까운 왼쪽 숫자여야 돼. 왼쪽 숫자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초딩 때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 내림, 버림이라고 하나? 내림, 버림이야. 가우스 x는. 이게 올림이야. 이게 올림이야. x를 올린 숫자는 무조건 이거야. 이건 x를 무조건 내린 숫자고. 오케이? 안 믿어지나? 일단 0.5 집어넣어봐. 1 나와요. 0.5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옵니다. 배고파. 반올림이 몰라, 뭐라고 막 쓰거든. 뭐라고 써놓는데 나는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 잘. 그래도 문제 푸는데 사는데 뭐 지장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안 외운 채로 살아. 근데 외우기가 안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외워놔. 반올림도 뭐 있어, 막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나는 지난주에도 그걸 책에서 봤거든. 근데 안 외워져. 그래서 그냥 안 외워. 나중에 내가 외워지면 내가 그때 알려줄게. 자, 가우스는 그러면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가우스 기호를 만나게 되면, 즉 숫자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일정한 간격이 당연히 똑같이 처리가 되는 애들끼리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졸라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그 문제 안에 EX가 있잖아.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겠니? EX도 있고 막 X도 있어 지금. 예를 들어 걔가 무슨 뭐 X 빼기 7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걸 범위를 어떻게 나누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그게 아니야. 범위는 딱 2개밖에 없어. 왜? (0.5) 이상, 아니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아니
미친놈. 0 이상 0.5 미만. 0 이상 0.5 미만일 때는 2배를 해봤자 0과 1 사이 숫자야. 그치? 0 이상 1 미만이야. 이해돼? 이해돼? 즉 얘가 잘라지는 구간으로도 나눠야 되고 얘가 잘라지는 구간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0.5칸마다 정수의 여부가 바뀌어. 정수가 1씩 커져. 그치? 정수 부분이 똑같아지는 녀석끼리 같이 묶어야 되는데 얘는 2배를 곱했다 보니까 0.5 간격으로 커지고 얘는 한 칸 간격으로만 커지는 거야. 그냥 막 0, 1, 2, 3 이렇게 있으면 0.5, 1.5, 2.5. 이 가우스는 그냥 하나씩만 나누면 돼. 이렇게만 나눠 생각해도 되는데 저 가우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5칸씩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어떻게? 0 이상 0.5 미만. 항상 가우스는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이거부터 써줄 걸. 왜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냐면 n 이상 x가 n 플러스 1 미만일 때 0 이상 1 미만일 때 정수분이 0이 나오고 1 이상 2 미만일 때 정수분이 1이 나오고 2 이상 3 미만일 때 정수분이 2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가우스 x의 값이 다 n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 2x의 가우스가 씌워져 있다는 건 2x가 0 이상 1 미만 2x가 1 이상 2 미만 2x가 뭐 2 이상 3 미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 범위가. 왜 범위를 이렇게 나누나요에 대한 근거는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야. 물론 가우스 안에 이렇게 x제곱이 들어있는 지랄 맞은 문제들도 간혹 있고요. 이거는 좀 아주 이상한 문제로 취급이 돼서 그런 문제들은 내가 풀이를 다음 시간에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알았죠? 별표 5개짜리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일부가 있는데 정수부분, 소수부분의 성질, 나머지 가우스 문제들은 생각보다 되게 다 이쁘게 주어져 있어. 대부분 끼케야 가우스 2x 정도 나오거나 아니 대부분 다 이런 거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물어봐서 푸는 거.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도 있어.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 가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 그래프는 있다고 생겼으며 2차 함수 그래프 완전 다 쥐파먹을 거야.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너희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게 그러고 집에 갈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요 2차 방정식하고의 관계. 방정식의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따져볼 거야. 사실 여기 있는 방정식 문제도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열심히 나눠서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는 게 별로 없고요. 2차 방정식에 나도 뭐 알려줄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다만 이게 함수랑 결합이 됐을 때는 조금 많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잊지 마셔야 될 사실들. 시간이 좀 되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 가우스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좀 사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좀 함수를 할 때 시간이 된다고 하면 가우스의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의 기본적인 것들 몇 개를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이런 것들 그래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거든.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그래프가 시간이 되면 이
녀석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이런 저런 건 사실 좀 기말고사 내용이기는 해요. 기말고사 원회 방정식 하면서 같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저런 식들이 학교 문제에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참 모의고사 같은 데는 안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시험은 따로 없고요. 방정식만 얘기하려니까 할 게 별로 없네. 다음 시간에 함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많은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워크북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워크북 다 나눠드렸죠? 워크북 다 나눠드렸고요. 2차 방정식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요거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